다정함은 체력에서 나온다. 데리러 갈까라는 생각이 드는 날이면 어김없이 체력이 괜찮은 날이었다. 전날 달기단 잠을 잤거나 별다른 문제도 없이 하루가 흘러가 감정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체력이 넘치는 날. 그런 날이면 약속을 끝낸 아내를 데리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어쩐 일이야? 아내는 반색하며 물었다. 보고 싶어서 그냥 그렇게 답했다. 집에만 있으니 좀이 쑤셔서라고 말할 만큼 나도 바보는 아니다. 삶이 고단하지 않은 날 나는 다정한 사람이었다.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김치찌개를 끓이는 남편이었고 평소 같으면 쳐다도 안 볼 나는 솔로도 같이 보며 잘도 조잘거렸다. 그러나 삶이 약간만 삐끗해도 내 다정함은 길을 잃었다. 대답하는 것 자체가 힘이 들어 무슨 질문이든 건조하게 답하는 날이 많았다. 나도 몰라 그냥 알아서 하면 안 될까. 나는 이미 모든 체력을 밖에서 소진하고 돌아와 더 이상 내 사람들에게 쏟을 에너지가 없었다. 다정함은 체력에서 나온다. 달달한 사랑이나 진한 우정도 결국 다 건강해야만 가능했다.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사람에겐 부모도 부부도 결국은 남이다. 어쩌면 그래서 혼자가 좋다는 사람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혼자만 될 수 있으면 이 모든 귀찮음과 짜증, 쓸모없는 대화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까. 그러나 알다시피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뭐해? 지친 마음이 슬쩍 회복되는 순간 나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사람을 찾았다. 실망한 아내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고 오래된 친구들에게도 잘 지내냐는 안부를 물었다. 혼자가 좋다는 말은 사실 잠시 숨 돌릴 시간 좀 줘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었을 뿐 나는 영원히 혼자가 되고 싶진 않았다. 그저 내 사람들에게 보내야 할 다정함이란 의무에서 잠시 피신하고 싶었을 뿐이다. 비겁했다. 그래서 나는 운동을 하기로 했다. 다정함의 총량을 늘리기 위해 플랭크를 하고 집 앞을 뛰어다니기로 했다. 멋진 몸은 애당초 기대도 하지 않는다. 다만 조금이라도 단단해진 마음만은 원한다. 피곤에 찌든 날 집에 돌아가도 서로를 환영하고 환영받을 수 있는 당연한 수준의 다정함은 갖고 싶다. 근육의 크기만큼 다정함의 크기도 커질 것이다. 단단해진 복근과 허벅지는 말랑해진 내 마음도 다시 견고하게 고쳐놓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플랭크를 하며 아내에게 물을 것이다. 오늘 데리러 갈까? 내 다정함의 크기는 오늘 내가 버텨낸 1초의 시간만큼 더 커졌을 것이다. 자신에게 선물하게 되는 순간부터 어른이다. 할머니 올해는 나랑 여행 갈까? 문득 지난해 어버이날 할머니에게 던진 물음이 떠올랐다. 함께 저녁을 먹고 용기 내 물은 내 오래된 질문에 할머니는 웃으며 답했다. 예, 너 혼자 가라. 할미는 이제 화장실 가는 것도 태산이야. 언젠가 할머니는 매번 이 말만 거듭하다 결국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든 97살이 되어버렸다. 짜증이 났다. 너무 늦어버린 내 효도와 그것조차 기다려주지 않은 할머니의 야속한 세월에 화가 나 입을 콱 닫아버렸다. 그 표정이 눈에 밟혀서인지 할머니는 평소답지 않게 긴 말을 이었다. 예, 너 늙으면 젤로 억울한 게 뭔지 아냐? 나는 할머니를 동그랗게 쳐다봤다. 주름, 아냐. 돈, 그거 좋지. 근데 그것도 아냐. 할미가 젤로 억울한 건 나는 언제 한번 놀아보나 그것만 보고 살았는데 지랄, 이제 좀 놀아볼라 치니 다 늙어버렸다. 야야, 나는 마지막에 웃는 놈이 좋은 인생인 줄 알았다. 근데 자주 웃는 놈이 좋은 인생이었어. 그러니까 인생 너무 아끼고 살진 말어. 꽃놀이도 꼬박꼬박 댕기고. 이제 보니 웃음이란 것은 미루면 돈처럼 쌓이는 게 아니라 더 사라지더라. 할머니는 하고 싶은 게 없다고 했다. 아니,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도 모르게 생각했다. 희생은 아름답지만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우린 참고 억누르는 것이 어른스러운 것이라 배워왔지만 사실 아무도 자신의 자식마저 그런 인생을 살길 바라지는 않는다. 어른이란 자신을 가장 먼저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자기 자신에게까지 선물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올해는 나를 위해 지갑을 열 것이다. 장바구니 맨 아래로 밀린 소설책 한 권을 살 것이다. 그리고 맨 앞장에 적을 것이다. 미루다 보면 있는 법이야. 나도 조금은 멋들어진 어른이 되고 싶다. 꾸준함이라는 이름의 재능. 아내는 아파도 학교에 가서 아픈 사람이다. 35년 인생에 지각 한 번 해본 적이 없다는 사람을 나는 아내를 제외하곤 만나보지 못했다. 고등학생 때는 체력장 오래 달리기를 끝끝내 완주한 뒤 과호흡으로 실려 나갔다고 한다. 말 다 했다. 아내에겐 변명이 없었다. 타고난 저질 체력임에도 선천적으로 아픈 곳이 많음에도 그게 뭐. 아내는 자신의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을 해냈다. 솔직히 그런 아내가 좋진 않았다. 2010년 즈음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사귄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아내의 생일, 김정은의 초콜릿 방청 당첨 문자를 들고 뛰어온 내게 아내는 말했다. 오늘은 개강 후 첫 수업이라 못 가. 귀신이 신나락을 까먹는 소리가 정말로 존재한다면 아마도 그런 소리였으리라. 아내는 못 알아듣는 내게 다시 한번 맑은 딕션으로 답했다. 오늘은 한 학기의 수업 커리큘럼을 듣는 중요한 날이라 못 간다고. 꿈인가 싶었다. 이후로도 비슷한 일이 많았다. 시험 기간이라 끝내야 하는 업무가 있어서. 남들은 잘만 하는 흔한 핑계 한번 대지 않는 아내가 미웠다. 짜증났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런 아내가 멋있었다. 개근이라는 말이 조롱이 된 시대에서 아내는 하나 남은 천연기념물 같았다. 할 수 있는 걸 안 하는 게 싫어. 아내는 점찬 아에게 예쁜 것을 넘어 멋진 사람이 되어갔다. 가끔은 글 쓰는 일을 그만두고 싶다. 아니, 솔직히 자주 때려치우고 싶다. 자극적이지도 효용적이지도 않은 내 글이 보이는 성과에 지쳐 이게 다 무슨 의미인가 싶다. 그럴 때마다 나는 바로 옆에서 자신의 길을 오지게 걸어가는 사람을 본다. 아내는 타인의 훈수를 귀담아 듣지 않는다. 스스로 정한 일을 별다른 불평 없이 해낸다. 아쉬운 결과에 후회를 길게 하지 않는다. 아내는 미련해서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기에 꾸준히 할 수 있다. 세상에는 메달이 없는 레이스가 더 많다. 누군가는 그딴 걸 왜 하냐고 묻고 또 누군가는 그래서 뭐가 남았냐고 따진다. 매 순간 효용을 증명해야 하는 세상이기에 우린 점점 더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된다. 꾸준함을 미련함이라 비웃으며 묻는다. 그렇게 열심히 해서 남는 게 뭔데? 정작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너인데. 미련해서 꾸준한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아서 꾸준할 수 있다. 무언가를 남겨야 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을 낭비하고 싶지 않기에 열심히 산다. 그렇기에 꾸준함이란 미련함이 아닌 단단함이다. 요란한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내 삶을 사는 튼튼한 태도다. 무언가를 지속할 수 있다는 건 생각 이상으로 단단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증거다. 젊음이 사라졌을 때 나에게 남은 무기는 뭘까? 우리나라의 직장인이라면 누구든 60세 즈음으로 정년을 맞이한다. 자이든 타이든 관계없다. 회사의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 때 묻은 책상은 속도감 있게 비워지고 남은 인생은 회사라는 명함 없이 스스로 살아내야 한다. 낡은 머리와 딸린 식구들을 안고 30년 전처럼 다시 한번 이 질문과 맞짱을 떠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당신 잘하는 게 뭔데? 작년 겨울 대학교 선배는 다 식은 술잔을 들고 말했다. 슬슬 목이 죄어온다고. 선배의 직장에선 어느덧 30대 명퇴자가 하나둘 나오고 있다고 했다. 선배는 이제 40살이었다. 언제든 잘릴 수 있는 위치지만 그래서는 안 됐다. 얼마 전 태어난 선배의 둘째 아이는 돌도 채 지나지 않았다. 첫째 아이의 학원비만으로도 통장은 빠르게 비워졌다. 선배는 정말로 잘리면 안 됐다. 그러나 자신이 왜 정말로 잘리면 안 되는지를 도통 정의할 수가 없었다. 저 애가 둘이에요. 제가 여기서 고생한 게 얼만데요. 선배는 밤마다 머릿속으로 인사팀 팀장과 일기토를 했지만 매번 참패했다. 나도 선배와 6살밖에 차이 나지 않았다. 이제 곧 내 차례가 올 거란 소리였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길 술 취한 김에 모처럼 나에게도 답을 요구해봤다. 넌 잘하는 게 뭐야? 회사라는 간판을 떼고 네가 보여줄 실력이 있어. 경력을 제외하고 너에게 남은 실력이 뭐야? 진득이 고민해봤지만 아니요, 없는 것 같았다. 없는 답도 만들어서 대답해야 할 판에 속도 좋은 놈이었다. 젊음을 제외하고 내게 남은 무기가 무엇인지 그날의 나는 정의할 수 없었다. 누구에게나 경력이 아닌 실력으로 말해야 하는 시기가 온다. 어떤 사람은 30대에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80대에 찾아올 수도 있지만 그 시기는 누구에게나 누락 없이 찾아온다. 젊음이라는 말로 애써 덮어왔던 폭력적인 질문과 맞이해야 하는 시기가. 그렇기에 나이가 차오를수록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건 나 어디 나온 사람이야 라는 텅 빈 허세가 아닌 나 이거 할 줄 아는 사람이야 라는 알찬 증명이다. 당신은 무엇을 잘하는 사람인가? 젊음과 과거를 제외하고 우리에게 남은 답은 무엇인가? 매번 어물쩍 지나쳐버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린 생각보다 더 오랜 시간 갖고 있어야 한다. 사랑은 일탈이 아니라 일상을 주는 것. 어린 시절 할머니는 겨울만 되면 붕어빵을 사오셨다. 할아버지 없을 때 얼른 먹어. 우리 둘밖에 없는 집에서 할머니는 조용한 소리로 귀여운 차별을 하셨다. 그렇게 김이 나는 붕어빵을 호흡 불어먹다 보면 기다리던 드라마가 시작했다. 제목이 인어 아가씨였던가. 노란 장판 위에 붕어 몇 마리를 두고 우린 친구처럼 몇 날 몇 해를 보냈다. 할머니 붕어빵 사왔어. 그랬던 내가 이제 입장이 바뀌어 붕어빵을 사간다. 이게 새로 나온 슈크림이래. 한번 먹어봐. 이가 성취하는 할머니를 굳이 일으켜 나는 그때처럼 장판에 붕어를 깔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다. 할머니는 말한다. 할미는 이제 죽을 날밖에 안 남았어. 나는 또 철없이 맞불을 놓는다. 웃기지 말라고. 할머니는 10년은 더 살 거라고. 웃는다. 끝이 보인다는 슬픈 표정으로 우린 애써 웃는다. 어렸을 땐 큰 것을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 생각했다. 생일 선물로 최신형 윈도우 컴퓨터를 사주는 것. 계절마다 나이키 운동화를 척척 장만해주는 것. 청바지는 키 클 것을 생각하지 않고 딱 맞게 사주고 작아지면 버리는 것. 그런 게 사랑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밥 해준 것 빼고 할머니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며 그렇게 악을 썼다. 염치도 없지. 작은 것을 매일 해주는 게 실은 가장 큰 사랑인 줄도 모르고 어린 날에 나는 그렇게 울어댔다. 날 사랑하긴 하냐고. 그렇게 20년이 지났다. 나는 붕어빵을 한 입 물고 쑥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그때 나 진짜 꼴배기 싫었지. 할머니는 여러 개의 과거를 떠올리는 듯 뜸들이다 말했다. 아니야, 너 내가 참 착해서 이뻤어. 나 참 사람을 얼마나 더 미안하게 할 셈인지. 나는 코끝이 시큰해져 괜히 드라마를 보며 더 크게 웃었다. 결국 그날도
사랑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겨울이면 붕어빵을, 여름이면 수박을, 봄이고 가을이면 딸기와 감을 들고 할머니의 집으로 또 향할 뿐이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다. 나는 그저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작은 사랑을 가장 자주 주려 한다. 큰 사랑을 모으고 모아 돌려줄 시간은 내게 남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작디 작은 사랑을 지고 할머니의 집으로 찾아가 또 한 번 웃으면서 말하려 한다. 할머니 나왔어. 김이 나는 붕어빵을 들고. 아내는 매일 아침 행복의 이름표를 붙인다. 막 건조기에서 꺼낸 이불을 보며 아내는 행복해한다. 적당히 데워진 이불을 덮고 소파를 구르며 뒤집어 썼다 또 벗었다. 한참을 그렇게 하다 머리만 쏙 빼고 말한다. 아, 행복해. 연애를 시작한 지 10년, 결혼한 지 5년, 도합 1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심쿵. 아내의 표정은 여전히 귀엽다. 이후로도 수건이든 흰옷이든 건조된 빨래들을 보면 일단 다 던져주는 이유다. 하루는 영화 관람 전 저녁으로 충무김밥과 쌀국수를 먹는데 아내가 또 말했다. 조합이 완벽한데. 피식. 나는 또 자그맣게 웃는다. 어느 날은 퇴근한 자신을 반기는 반려묘 미미를 보며 또 어느 날은 집 가는 길 발견한 달짝지근한 군밤 가게를 보며 아내는 지치지도 않고 꾸준히 선언했다. 너무 행복하다. 아내는 무심코 지나갈 만한 작은 순간들에도 그토록 자주 새 것이라는 듯 행복이라는 이름표를 붙여주었다. 조금은 부러워졌다. 행복하다라는 말을 해본 것이 언제일까? 어릴 때는 했었나 안 했던 것 같은데. 행복이란 말은 어딘가 쉬워지면 안 될 것 같아 아끼고 또 아꼈다. 즐거움만으로는 부족했다. 짜릿함도 아쉽고 뿌듯함 역시 딱 들어맞지는 않았다. 그야말로 머리에 폭죽이 터지는 순간이 아닌 이상 행복이라는 단어는 감히 쓸 수 없었다. 참아온 세월이 얼만데 겨우 이 정도가 행복이라니 용납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무미건조했다. 솔직히 꽤 인상적인 순간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 제대로 명명되지 않는 순간들은 조금씩 퇴색되어 그저 그런 기억들로 퉁쳐졌다. 부끄러워하다 보니 무뚝뚝해진 그 옛날의 아버지들처럼 나는 조금씩 그러나 확실히 메말라가고 있었다. 어제 저녁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문득 하늘을 쳐다봤다. 분홍빛 하늘, 여름 석양이 저리도 예뻤었나. 나도 모르게 기분이 보송해졌다. 값싸게 구매한 삼겹살도 기다리지 않고 바로 계산한 타이밍도 모두 완벽했다. 해서 이 모든 순간들을 또 습관처럼 잊지 않기 위해 용기 내어 이름표를 붙여본다. 아, 행복하다. 하늘은 여전히 핑크빛이고 나는 이제 안다. 행복은 선언이다. 현명한 사람은 함부로 불행해지지 않는다. 월 300이면 생활이 쪼들리지 않아 애 키우기에는 조금 작은 집이네. 대출이 중요하냐? 무조건 서울로 가야지. 내 연약한 마음을 대차게 흔들어 놓는 남들 얘기에 하나하나 반응하지 않고 과감하게 일축한다.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쉽게 링 위로 올라가 주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현명함이란 의외로 행복의 양을 늘리는 것보다 불행의 양을 줄이는 데 더 많이 쓰인다. 일단 한번 불행으로 물든 마음은 어떤 행복으로도 쉽게 퇴치되지 않기 때문이다. 월급날이어도 승진을 해도 아니 원하는 모든 목표를 다 이뤄내도 가족이 아프면 절대 행복해질 수 없듯. 불행은 행복에 비해 너무 강하고 구체적이다. 행복이 상상이라면 불행은 일상인 것이다. 어른이 될수록 불행에 대한 수비력이 더 중요해지는 이유다. 그런데 솔직히 말이 쉽지. 내 방까지 따라와 스마트폰으로 불행 노래를 부르는 세상에서 나만 똑똑해지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 사람 3명만 있어도
없는 호랑이도 만든다는데 나 하나 불행하게 만드는 것쯤은 세상에게 일도 아니다. 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주기적으로 스마트폰에게서 달아난다. 경황 없이 불행이 찾아올 때마다 불이 나게 스마트폰을 끄고 방문을 닫고 공책을 펴서 석석 적는다. 내 인생이 진짜로 그렇게 불행해 30분이고 1시간이고 아니 몇 날 며칠이고 홀로 답을 적는다. 그러다 보면 대체로 답이 간단해진다. 내 인생은 생각만큼 불행하지 않고 생각보다 행복하다. 나는 불행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불행하다고 하니 불행했기 때문이다. 부족했던 건 행복의 양이 아니라 일종의 기준점이었다. 그래서 요즘은 불행이 발견되면 일단 연필로 기준점을 긋는다. 거기서 통과하지 못한 것들은 절대 불행으로 등록해주지 않는다. 이게 내가 불행을 수비하는 방식이다. 사람이란 의외로 행복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 불행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우린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충분한 만족감도 얻을 수 있다. 그래서일까 이제와 누군가 내게 행복이 뭐냐 묻는다면 이렇게 답하고 싶다. 불행이 없는 상태. 행복이란 짜릿함만 있는 것이 아니기에 편안함과 안도감, 안정감과 잔잔함, 깊은 밤 고민 없이 잠들 수 있는 감사함 또한 우린 행복이라 이름 붙일 수 있기에 그러니 부쩍 불행하다는 기분이 자주 든다면 나만 뒤처진 것 같다는 생각에 괴로워질 때가 많다면 조용한 곳으로 들어가 스스로에게 한 번만 물어보자. 내가 정말로 그렇게 불행해? 세상이 주는 답에 잠시만 가위표로 반창고를 붙여보자. 행복이란 귀를 열 때보다 귀를 닫을 때 오히려 더 잘 찾아오니까. 내 인생이 잘 되길 바라는 건 의외로 나밖에 없다. S는 늦깎이 변호사다. 늦깎이 로스쿨 입학생이자 늦깎이 서울대생이다. S의 인생은 20대를 아득히 지나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S는 22살, 그러니까 입대하고도 1년이 지나서 수능을 다시 봐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27살에는 기껏 들어간 대기업에서 뒤늦게 자신의 꿈이 변호사였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말했다. 야, 꿈 꽤 늦었잖아. 가족들도 마찬가지였다. 뒤늦게 변호사가 되겠다는 S에게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송충이는 솔잎만 먹고 사는 거래잖니. S의 아버지도 밥 한술 거들었다. 머리 좀 잘 굴러가는 것 같고 유세 떨지 마라. 사람이 분수를 알아야지. 틀린 말은 아니었다. 가족들에게는 가족들만의 정답이 있었다. 점프 좀 잘 뛰어봤자 결국 벼룩인 것을. 높이뛰기 선수를 하겠다고 나서면 꼴사나운 법이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적이 되었다. 그래서 S는 혼자가 되기로 했다. 절이 작으면 중이 떠나야지. 그게 S의 답이었다. 생전 처음으로 자취를 시작한 S는 학비 마련을 위해 고물 자전거로 배민 라이더를 시작했다. 그리곤 며칠 뒤 돌부리에 걸려 코가 깨졌다.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던 도중에는 폐차 직전에 어머니 차를 운전하다 뒷차에 치여 기절을 했다. 기절한 자신의 따귀를 후려갈기는 주변 사람들을 보며 S는 다시 한번 가족들의 말이 떠올랐다. 꿈깨, 송충이는 솔잎만 먹고 사는 거야. S는 벌떡 일어나 폐차 직전에 차를 끌고 달리고 또 달렸다. 그 뒤로도 건강검진에서 심장병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체력을 기르기 위해 농구를 하다 손가락이 부러졌지만 S는 멈추지 않았다. 도전이나 열정, 그딴 멋진 단어들 때문이 아니었다. 시발, 내가 해낸다. S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악으로 깡으로 세상에 덤볐다. 그 안에 청춘 드라마는 없었다. 결국 10년이 지나 S가 도착한 곳은 서울대 건축학과 출신의 30대 초반 변호사. 사람들은 이제 S가 멋져 보였다.
시세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했지만 적어도 S가 실패할 거라 말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없었다. 13년 전 S는 자신의 첫 도전을 나무라는 가족들이 원망스러웠다고 했다. 재정적인 지원은커녕 그 흔한 응원 한마디 해주지 않은 주변 사람들에게 속칭 삔또가 상해도 단단히 상해 연을 끊어버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거창하게 출가했지만 S 역시 불안했기 때문이다. 나도 못 믿는 나를 남들만은 믿어주길 바랬다. 그러나 믿음이란 건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었다. S가 진심으로 자신을 믿게 된 순간은 의외로 주변의 응원을 마음껏 받은 순간이 아니라 처음으로 학교 쪽지 시험에서 만점을 받아냈던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믿음이란 결국 받은 응원의 양이 아닌 해낸 성공들의 합이었다. 그게 아무리 작을지라도. 요즘도 S는 주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도전들만 이어가고 있다. 번듯한 로펌과 사내 변호사는 정중히 사양하고 혼자 개업하는 쪽을 선택했다. 자신을 팔기 위한 나쁘끄러운 마케팅도 서슴없이 진행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또 안 된다고 늦었다고 말했지만 S는 귀를 막고 자신의 과거 중 하나를 꺼내온다. 자신이 가진 똑똑한 머리로 가족들조차 까맣게 잊은 과거로 돌아가 작은 성공들을 몰래 찾아온다. 그리고 다짐한다. 할 수 있어, 그때처럼. 우울해 죽겠는데 배가 고파요. 잠도 오고요. 마음이 우울할 때 타이레놀을 먹으면 효과가 있을까? 놀랍게도 의외로 효과가 있다. 마음의 통증은 신체의 통증과 가늘지만 단단히 연결되어 있기에 진통제로도 소기의 효과는 볼 수 있다고. 물론 임시방편에 불과하겠지만 이 신기한 현상은 한 가지 의미 있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설명한다. 마음의 무너짐은 신체의 무너짐으로도 연결된다. 물론 반대로도. 우울증 환자가 갑작스러운 체중 증가를 경험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마음의 허기는 자연스럽게 신체의 허기로 이어지기에 우린 그 중에서 보다 채워넣기 쉬운 쪽을 선택하게 된다. 10중 8구는 신체의 허기 쪽이다. 스트레스와 수면력의 관계도 비슷하다. 우리가 자도 끝도 없이 잠이 쏟아지는 이유는 세상에 지친 마음을 닫는 가장 쉬운 방법이 신체의 전원을 끄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을 알려야 알 수 없던 바쁘디 바쁜 우리는 무엇이든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잠이나 자빠져 자는 나와 토할 것 같이 먹고도 또 라면을 끓이는 나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아니다, 혐오할 수밖에 없었다. 한심한 주제에 살까지 찌는 추태라니. 우울은 더 커졌고 그와 동시에 허기는 미지의 동굴처럼 더 깊어만 갔다. 난 쓰레기야.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나를 더 강하게 미워하는 것밖에 없었다. 당연하게도 마음에는 색깔이 없다. 모양도 없고 크기도 없다. 그래서 내 마음에 난 상처가 얼마나 큰지, 내 마음의 패인 주름의 깊이는 또 얼마나 깊은지 나로서도 가늠이 안 된다. 내 마음에 대해 알 수 있는 유일한 힌트는 아이러니하게도 신체의 상태뿐이다. 충분히 잤는데도 피곤하다면 마음이 지쳐있다는 증거다. 먹어도 텅 빈 허기가 찾아온다면 마음 한구석에 거대한 구멍이 나 있다는 증거다. 그렇다. 볼 수는 없어도 알 수는 있다. 지친 마음은 꼭 토라진 아이와 같아서 상처를 고지곳대로 보여주지 않는다고 한다. 부모가 중히 여기는 물건을 아작내고 죽어버릴 거라며 밥도 거른다. 그 애처로운 구조 사인이 하는 말은 결국 한 가지일 것이다. 나 좀 알아줘. 관심 좀 가져줘. 그리고 알다시피 아이를 달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충분히 달래고 맛있는 것을 먹이고 기분 좋게 재우는 것이다. 그간 우린 자신에 대해 너무 과신해왔다. 신체의 나이와 정신의 나이가 동일하게 먹을 거라 착각해왔지만 마음은 죽을 때까지 늙지 않았다. 여든 먹은 노인의 마음조차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에 우린 좀 더 자신의 마음에 따뜻해져야 한다. 충분히 어르고 달래며 먹이고 재워야 한다.
그게 비록 보이지 않는 어린아이일지라도 너무 잘하고 싶어지면 반대로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게 돼. 게으른 완벽주의자. 게으른 완벽주의자의 특징은 간단하다. 뭘 하든 완벽을 추구하기에 반대로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다. 잘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내일로 미루는 것을 선택하고 아무것도 실패하지 않기 위해 결국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병은 슬픈 병이다. 문제를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 잘 알아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이다. 마치 끊임없이 울리는 사이렌 속에서 사는 삶과 같달까. 불을 꺼야 하는 건 알지만 내 힘으로는 끌 수 없을 것 같다는 두려움에 강하게 지배된다. 그래서 미루고 또 미룬다. 이 거대한 불도 한 번에 소화시켜줄 강력한 소방차를 기다리지만 소방차는 절대 오지 않는다. 결국 커질 대로 커진 화재 앞에서 나는 부랴부랴 생수통을 붓거나 될 대로 되라 자포자기하며 다 죽는다. 그런 우리에게 심리학이 내리는 처방은 이렇다. 너무 잘하고 싶어지면 반대로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게 돼. 다 알겠지만 우리 같은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결승점이 눈앞에 보여야 그나마 뛴다. 풀코스 마라톤은 애초에 뛰려야 뛸 수가 없다. 우리에게 도전이란 다른 말로 불가능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우릴 움직이게 하는 것은 동네 한 바퀴, 집 앞 슈퍼 산책, 침대에서 일어나 냉장고 앞으로 가기처럼 포기 자체가 불가능한 작은 목표들이다. 그깟 걸로 뭐가 달라지겠냐 묻겠지만 우릴 몰라도 한참 모르고 하는 얘기다. 우린 만만한 놈을 잡는 데만큼은 최적화된 놈들이다. 정말이다. 우린 시작이 어렵지 끝을 맺지 못하는 놈들은 아니다. 일단 뭐든 시작만 하면 퍼펙트하게 끝내지 않고는 못 배기는 성격이기에 시작만 하면 스스로를 멈출 줄 모른다. 정리하자면 이런 것이다. 우린 할 수 있는 일들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해내는 사람들이다. 완벽을 제거하는 순간 오히려 모든 것이 다 가능해지는 모순덩어리의 인간. 그게 게으른 완벽주의자의 참모습인 것이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무언가를 또 미루고 있을 게으른 완벽주의자들이여. 일단 눈앞에 보이는 것들 중 가장 비실한 목표를 데려오자. 절대 질 수 없는 게임을 시작하자. 내가 당신들을 대신해 이렇게 외쳐주겠다. 준비, 땅. 자, 눈앞에 가장 만만한 놈을 쥐어 팰 시간이다. 행복한 가정은 부의 상징. 2020년 기준 30대 미혼 비율은 42.5%라고 한다. 30대 남녀 100명 중 최소 42명은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모르긴 몰라도 4년 후인 지금은 아마도 50명에 육박할 것이다. 내 주변이라고 다를 것은 없었다. 절반이 조금 넘는 비율로 친구들은 결혼을 완성하지 못했고 그 이유는 대체로 하나로 수렴됐다. 돈이 없다. 꼭 돈이 많은 사람만이 결혼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정한 경제력이 없이 결혼을 완성하는 사람을 적어도 내 주변에서는 보지 못했다. 말쑥한 아파트와 브랜드 있는 결혼 반지가 최소한의 행복이 된 요즘, 일정 수준의 경제력은 필요 충분 조건을 넘어 핵심 그 자체가 되었다. 가족은 점점 더 부와 여유의 상징으로 변질되어 갔다. 나를 돌아봤다. 때는 바야흐로 27년 전인 1997년의 5월.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포함한 우리 식구는 15평짜리 빌라에서 총 5명이 빽빽이 살았다.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나는 이후 22년이 지나 30살이 될 때까지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안방에서 잠을 잤다. 누나는 작은 방, 아빠는 보일러실 바로 옆에서 소음과 함께 삶을 보냈다. 그러나 내 인생이 불행하다 생각했던 적은 단연코 없었다. 초등학교 4학년 겨울밤, 할머니가 근처 하이마트에서 온풍기를 빌려온 나를 기억한다. 일단 한번 써보고 돈은 다음에 지불하겠다는 할머니의 강짜에
90년대 점원은 낭만 있게 오케이 사인을 보냈다. 느릿느릿 대가리가 돌아가는 그 온풍기가 너무나 따뜻했었다. 할머니 누나나 셋이 옹기종기한 이불에 모여 대가리가 자기 쪽으로 오길 기다리던 그 가난한 밤이 끝나지 않길 바랐다. 사람이란 역설적으로 가장 추울 때 가장 따뜻해질 수 있었다. 물론 아쉽게도 온풍기는 다음날 하이마트에 다시 돌려줘야 했지만 이렇듯 당시만 해도 행복에는 개별성이란 것이 존재했다.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저마다 자신만의 행복 한 줌쯤은 잃어버리지 않고 살았다. 행복은 신념과도 같아서 타인이 건들 수 없는 고유의 영역으로서 존재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모두가 공장에서 찍어낸 규격화된 행복만을 원하며 그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탈한 인생은 각종 멸칭으로 멸시를 받는다. 다른 누구도 아닌 불행한 우리들에 의해서. 우린 서로의 행복을 야금야금 빼앗아 먹으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 나만 불행한 건 아니라는 슬픈 위안을 덮고 결국 마음가짐만 달리하면 행복해질 거라는 간질간질한 말로 이야기를 끝낼 생각은 없다. 사회보장은 좀 더 디테일한 부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혐오와 멸시를 퍼뜨리는 콘텐츠의 제작자들도 반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돈이 전부라는 단순한 논리에서 벗어날 힘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을 나는 안다. 고작 20년 전만 해도 가난한 행복은 전설이 아닌 실제였으니까. 어린 시절 할머니는 말했다. 살다 보니 세상에서 제일로 힘든 게 성공이 아닌 만족이라고. 그때는 이해가 가지 않던 그 말이 이제와 사무친다. 그 뜻을 좀 더 빨리 이해했으면 좋으련만. 어린 날의 나는 그저 흔한 자장가 중 하나라고만 생각했다. 눈이 다 감길 때쯤 할머니는 더 작게 독백했다. 그러니까 이담에 키가 훌쩍 자라도 너무 높은 곳만 보고 살지는 말어. 너는 위아래가 아니라 앞뒤를 보고 사는 거야. 내가 살아온 거, 그리고 살아갈 거. 그렇게 눈을 돌려야 보이더라고. 내 인생에도 이쁜 것이 참 많았다는 게.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에서 가져왔다. 저자는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화려하고 자극적인 행복 대신 일상의 소소한 순간에서 찾을 수 있는 진정한 만족감에 주목한다. 그는 행복이 짜릿한 순간보다는 안도감에, 특별한 경험보다는 일상의 평온함에 더 가깝다고 말한다. 아무 탈 없이 일할 수 있고 건강하게 가족과 소통할 수 있으며 큰 희망은 없어도 절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저자가 말하는 어른의 행복이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조용한 삶에서 어떻게 행복을 찾을 수 있냐고 의문을 제기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저자는 이렇게 답한다. 조용함이란 즐거운 일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슬픈 일이 없는 상태라고. 특별한 기쁨이 없는 하루가 아니라 특별한 고통이 없는 하루라고 말이다. 그리고 이런 조용한 하루들이 우리 인생의 공백이 아닌 여백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쉽게 잊곤 한다. 아무 일도 없는 날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정작 그 순간에는 깨닫지 못하는 법이다. 이 책은 그런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며 큰 힘을 준다. 평범한 나날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는 당신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